일종의 그 점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이 개를 관리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요 사람을 문 것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 사람을 치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과실이니까 책임을 안 져요. 뭐가 있냐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때 무과실. 이지 왜요?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누가 무단횡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의무가 없는 거죠? 주의할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그건 무과실이고 그때는 보험처도 못 받아요. 자동차 용어들. 근데 만약에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면 뭐로 보죠? 과실로 보죠. 왜냐하면 누가 횡단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주의를 결여됐기 때문에 한 거는 뭐예요? 과실.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했다면 그건 뭐예요? 무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재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이건 시험 무조건 나는 부분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난 후에 불가능해지는 게 후발적 불능인데요. 이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뉘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뉘어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되고요. 이건 바로 따로 설명드릴 거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위험부담. 그래서 위험부담 뭐냐면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고요. 좀 까다로워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분입니다. 일단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해요.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예요.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전혀 못 풉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매수인이라고 해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없는 거죠?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죠.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는 돈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돈. 근데 여기서는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니까 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는 매도인이 되고요. 채권자는 뭐죠? 매수인이 돼요. 이유는 뭘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거지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자 건물이 지진 나서 없어지면 가부들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그 다음에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왜냐하면 을은 땜셈이잖아요. 그 건물을 못 사게 하지만 돈 안 줘도 되니까 중고 있으면 받으면 되니까 그죠? 따라서 채무자,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만요? 매도인만 피해보니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지진이 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을이 깝죽대다가 담뱃불을 잘못 던져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건 똑같죠. 근데 문제는 누구 때문이요? 을 때문이죠. 그래서 을은 지 때문에 건물이 없어진 거니까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대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뭘 해야 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표정이 어두우신데 뭐 의문하는 거 있어요? 네. 을이요? 을이 채무자라고요? 아, 그거는 뭐죠?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건물을 기준으로 하라고요. 그죠? 돈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을을 채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매매 대금은 누가 줘야 돼요? 을이 줘야 되니까 을이 채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내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건물이 문제인 거니까 건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끝입니다. 나중에 연습은 좀 해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은 못해요. 나중에 할 거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중요한 거 할 겁니다. 508페이지부터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고요. 이것도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다 할 건 아니고요. 다 할 건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교재는 안 보셔도 되고 정리하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어떤 문제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화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뭐냐면 취소죠.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제예요. 그래서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용어를 왜 둘로 나눌까 그죠? 같은 단어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나누고 있는데 일단 효과는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단독행위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해요?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해제는 뭐에만 있는 거예요? 계약에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를 못해요. 취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취소는 약정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취소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예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사유로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데, 해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해제 사유를 따르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민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매도인하고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에다가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네 가지 사유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로 이민 간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정 해제 사유예요. 해제는 언제 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교재를 보실 때 조심할 것은 양이 많잖아요. 그럼 뭐냐면 채무 불이행의 종류가 다양해서 그래요. 근데 다양한 지역적인 내용은 기억하시면서 이 큰 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되고요. 채무불이행이 떠오르면 뭐가요? 해제가 떠올라야 되고, 해제와 채무불이행은 뭐죠? 함께 기억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채무불이행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유의하실 것은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최고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자스 놈이 마음 바뀌었다고 안 판대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돼요. 최고. 독촉을 하는 거죠. 자, 일주일간 여유를 주겠다. 그죠? 일주일 내로 이전 등기해다오. 라고 최고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이행지체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시험이 잘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의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와,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자, 정기행위는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 있는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렇게 뭐예요? 이 정해진 기한 내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예요? 정기행이거든요. 따라서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오늘 안 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다음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야 등기해줘 그랬더니 전화 왔는데 안 해. 싫어. 이런 사람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때 따라서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불능은 무슨 불능이냐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요거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뭐라고 가요? 위험부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채무불행이고 불능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불능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이요?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이 A 건물을 매매 계약했는데 갑의 과실로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행불능이죠. 누구 때문에?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이때 을은 기다릴 필요 없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냐면 최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뭐 없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받았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사서 받은 것은 이행을 받은 거죠. 근데 완전하지 않은 자동차를 받은 것은 뭐예요? 불완전 이행이잖아요. 그러면 매수인 제 입장에서는 지금 나중에라도 뭐예요? 고칠 수가 있고 완성할 수 있는 하자라면 채고를 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하게 돼요? 해지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도 고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도 가끔 있죠. 그죠? 뭐 손댈 일이 아니라면 그때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저게 적은 것처럼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상회복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원상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입니다. 연 5% 이자 붙여요. 근데 이자 붙이는 게 이게 유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면 그것도 원상회복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자 안 붙여요. 근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왜 해지한 거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니까
별도로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뭐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뾰족한 수가 없어.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별도로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려 죽고 뭐예요, 그죠? 그죠? 이게 전부고요. 근데 거더구나 그쪽에서 돈이 없대요. 근데 그 자식 완전 개그신데 그럼 방법이 없어. 뭐 손해배상은 또 뭐가 있어야 청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에도만 말씀드렸지만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뭐 옛날 같으면 뭐 조선시대 같으면 그러다가 뭐요 일이라도 시키지만 지금 뭐요 그런 거 인권 침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의 권리가 침해가 돼요.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돼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한테 팔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병은 언제 산 거죠? 해제하기 전에 산 거죠. 따라서 얘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먼저 해제가 됐는데 을이 여전히 자기 앞에 등기가 있는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으면 이때 병은 뭐예요? 해제 후에 산 거죠. 이때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로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제한다.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한다는 거, 그게 가장 기초가 되겠죠. 끝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법 강론도 이번 달에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민법은 끝났고 이제 뭘 갈 거냐면 민사특별법을 볼 거예요. 근데 민사특별법이 총 5가지 법이 있어요. 5가지 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초강의 때 안 해요. 솔직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좀 모르시는 게 좋아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칙을 확고하게 알고 예외적인 것을 기억해야 헷갈리지가 않는데 우리는 예외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원칙과 예외가 자꾸 뒤바뀌어서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조금 우리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 때는 2가지 법만 할 거예요. 2가지 법을 하는데 뭘 할 거냐면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680페이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뭐 교재 안 보셔도 돼요. 기초 강의니까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까 오전에 수업을 하면서 괜히 깊이 있게 했다라고 좀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해봐야죠. 그죠? 일단 이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왜 하냐면은 기본 개념으로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좀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근저당이나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A 건물의 시가가 한 1억 3천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상태에서는 근저당 설정하고 1억을 못 빌려줘요. 왜 그러냐면 1억 3천짜리를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서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 채무자도 어떤 게 불만이냐면 자신의 자산은 지금 1억 3천인데 이걸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 뭐 좀 제3금융권 가면 한 8, 9천 이 정도 빌리면 많이 빌리거든요. 그건 불만일 수가 있거든요. 요때 채무자 을에게 채무자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목적은 담보니까 이거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을은 1억 3천을 모두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안 갚으면 경매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또 갑은 돈을 이빠이 빌릴 수 있어요. 거의 1억 3천 가까이 다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양도담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이 양도담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뭘 믿고 하는 의구심이 들죠. 지금 얘 앞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팔아먹을까 봐도 걱정되고 돈을 갚아도 안 돌려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는 이전 등기할 때 그 원인을 양도담보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 앞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을이 팔아먹지 못하고요. 굉장히 안전한 담보예요. 갑은 나중에 돈을 갚을 때요. 영수증만 받아두면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을의 등기를 아주 손쉽게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안전하고 많이 쓰이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담보가 돼요. 그래서 매도담보는 양도담보의 특수한 형태예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예요? 매도담보인데 매도담보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니까 등기부상 완전히 누구 것처럼 돼요? 을 것처럼 돼가지고요. 을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돈을 갚아도 안 돌려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지책으로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환매라는 게 있고 재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나름대로 방지책이 있기 때문에 매도담보도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아요. 정리해 볼게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예요? 매도담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입니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했냐면 6월 10일까지 변제라. 네가 만약에 6월 10일 날 돈을 못 갚으면 변제하지 못하면 그때는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죠. 그죠? 돈 빌려주면서 갚아. 근데 안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돼.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뭐예요? 조건인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하게 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저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는 조건 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죠? 가등기 한다고 했죠, 그죠? 가등기 할 수 있고 이 가등기의 목적은 빌려준 돈을 뭐예요?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빌려줄 때 미리 이전 등기 해두는 건 뭐예요? 양도담보, 매도담보고요. 빌려줄 때는 등기 안 하다가 안 갚으면 이전 등기 받는 걸 우리가 뭐죠?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교재에 나와 있는 뭐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담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개념은 좀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내용을 좀 봅니다.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저당권으로 봐요.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가등기 담보가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저당권을 바꿔서 푸는 거예요. 양도담보라고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뭐래요? 저당권을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 간단한 요령도 자꾸 잊어버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일단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다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당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예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저당권인데 한 가지 기능이 하나 어떻게 해요? 더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민법 저당권으로 취급해서 사건을 해결하고요. 권리 취득에 의한 이 실행 부분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몸통은 뭐라고요? 민법인데 혹만 뭐라고요? 가등기 담보법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 A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규정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기부 갑구를 떠봤더니 지금 누구 거냐면 일본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가등기 담보도 뭐에 관한 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갑구에 들어가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밖에 안 내거든요. 자, 생각해보죠. 이런 상태에서 정저당권이 경매를 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병소멸하고 정소멸하고 을도 소멸하는 거예요. 을은 뭐기 때문에? 저당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시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소멸됐으면 얘도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따라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이렇게 구가 다르면 순위 번호만 가지고는 우열을 따질 수 없고요. 접수 번호까지 봐야 되게 쉬워요. 보게 되면 순서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이 1순위, 을이 2순위, 정이 3순위라면 병, 을, 정의 순서로서 뭘 받아요? 배당을 받고 이때 얘는 뭐로 취급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뭐예요? 민법의 내용이고 뭔지 모르겠으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바꾸라고요? 저당권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안 바꾸려고 그래. 죽어도 안 바꾸려고 그래. 그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이 민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등기 담보법은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라면.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어떻게 계획했냐면 6월 10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며칠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6월 10일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계약 내용대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겠죠? 넘겨받으려면 그냥 넘겨받지 못하고요. 을이 갑에게 첫 번째 뭘 하냐면 실행 통지를 해야 해요. 모르겠습니까? 네가 6월 10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 내가 그 건물을 어떻게 해요? 먹겠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통지를 해주고요.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왜요? 채무자를 구하려고. 이 2달이라는 기간을 청산기간이라고 해요. 2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합니까? 남은 돈 을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본 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다 끝마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보냐면 살이 붙기 때문에 교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항상 무엇부터 먼저 기억하시냐면 뼈대부터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기 후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가등기 담보권자 뭘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내용이 뭐죠? 가등기 담보법의 내용이 끝입니다.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703페이지가 나오죠. 703페이지. 이 부동산 실명법은 누가 만든 법이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들이 그래도 잘 뽑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욕을 많이 얻어먹지만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이 그 한 업적 중에서 금융실명제라는 걸 했죠. 그죠? 갑자기. 근데 만약에 그때 금융실명제를 안 했다면 지금 한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뭐 주가 폭락하고 막 난리 나고. 그러니까 그때도 욕 많이 넘었지만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무엇도 하냐면 부동산 실명제도 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뭐죠? 차명계좌 갖지 말라는 얘기죠. 남의 이름으로 통장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도 뭐 하는 거죠? 부동산 실명제에서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갖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줄여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명법이죠. 이 법은 뭘 금지하고 있냐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름을 빌리는 계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명의신탁하면 뭐라고요? 이름을 빌리는 계약. 그럼 이런 얘기죠. 제가 땅이 있는데 제 친구한테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해가지고 친구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게 뭐예요? 명의신탁이고.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그 결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다만 예외를 규정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부부간에는 허용하고 있고요. 부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종중재산에 대해서도 명시탁 가능합니다. 이게 왜 종중재산에 대해서 명시탁 허용했는지는 우리가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재산, 종교 단체에 대한 재산도 명시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허용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뭐 장관 청문회 나간다는 둥, 그죠? 국무총리로 지명이 돼가지고 청문회 나간다는 둥. 아니면 돈 갚기 싫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최순실처럼 국가한테 추징당할까봐 무서워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뭐 해가지고 친구인 을을 만나가지고 야 이름 좀 빌리자 라고 했더니 을이 좋대요. 이게 뭐예요? 명의 신탁 약정인 거죠. 이렇게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의 수탁자라고 해요. 자, 부동산 실명법 요거를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또 무엇도 무효냐면 뭐죠? 등기도 무효예요. 그래서 을의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누구 거란 얘기죠? 네,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이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지만 세금 회피, 채무 회피와 같은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같은 얘기예요. 보통 명의신탁은 세금 안 내려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을이 또다시 이것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요 제3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법은 얘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위하여 팔아먹으면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명의신탁이 뭔지, 이름을 빌리는 계약이고, 이름을 빌린 사람이 누구죠? 명의신탁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란다는 용어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맨 앞으로 갈 거예요, 그죠? 맨 앞에 가면은 오늘 한 거를 이제 또 복습을 할 거예요. 아, 야, 저번 주 한 거 또 하네. 이게 뭐냐면 민법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한 게 또 누구한테 어디 다음 주에 또 다시 나오게 되니까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야간반 이제 몇 시요? 10시 반에 수업이 끝날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